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때 첨지 유충홍이라는 사람의 부인은 허씨로 승지 허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주에 살았는데 평생 동안 지킨 집안의 규범이 몹시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유충홍을 예법으로 섬기고 공경하여 늘 그의 의복을 지극히 화려하게 해주었으며 남편의 식사 때마다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었고 또한 남편을 향해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충홍은 그런 부인을 두고 아들이 적다는 핑계로 밖에 은밀히 첩을 두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이 첩을 맞아들이는 길리를 택하여 성대하게 혼례를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자 유충홍은 가마를 대령시켜 첩에게 가기 위해 밖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허씨 부인은 시중 들던 계집 여종을 모두 나가게 하고는 상자에서 새 옷을 꺼내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커다란 탁자에 음식을 차려내놓고 허씨 부인 자신도 옷을 잘 차려입고 남편과 마주 앉으니 마치 두 사람이 또 혼례를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유충홍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왜 이리도 혼례 때나 하는 준비를 이리 성대하게 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누가 혼례를 치른단 말입니까? 유충홍의 물음에 허씨 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제가 어르신과 혼인할 때 이와 같은 예를 치렀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장차 저와 떨어지려고 하시니 어찌 예를 거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혼인할 때 치렀던 예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충홍은 부인의 마음에 감격하여 첩을 데리러 행차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내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려. 내 첩을 두어서 부인의 마음이 어지러울 텐데 이리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 했구려. 세월이 흘러 남편 유충홍이 세상을 떠나자 허씨 부인은 장사 지내기 직전 석 달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고 슬퍼하였으며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오직 쌀죽만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걱정스러운 하인들이 허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드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이렇게 죽만 드시면 옥체가 상합니다. 그러면 이 큰 집의 마님을 따르는 식솔들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제발 요기만이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허씨 부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서방님이 3년상을 끝내야만 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흰 옷을 입고 절제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남편 제단 위에 밥을 올렸는데 그 일을 평생 동안 빠뜨리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남편의 제수를 갖추는 것이 지극히 풍성하였기에 마치 매일 잔치상 같았습니다. 과일이 늘 5-6그릇이고 탕이 7-8그릇이었고 다른 먹거리들도 마찬가지로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녀를 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뿐이 아니라 몸가짐도 단단히 하였는데 매일 저녁마다 몸종들을 안채에 재우고 모든 문에는 열쇠를 채워서 남자 하인들은 감히 중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중문의 밖에서 자던 여종들에게 각각 열쇠를 내어 잘 떼는 방문을 잠그도록 했습니다. 마치 나라의 성문을 여는 것처럼 엄격하게 문단속을 하였습니다. 허씨 부인은 늘 조석으로 재물과 사사로운 음식을 마련하며 각기 다른 칼을 사용할 재물에 사용되는 그릇들은 모두 싸서 상자에 두었고 생선과 고기를 요리하고 반찬을 마련할 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릇을 다 쓰고 나면 칼은 싸서 두고 그릇들은 상자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가서 그 불을 끄려 하였습니다. 허씨 부인은 하인들을 제지하고는 자신이 많은 하인들을 인솔하고 갔습니다. 여자종은 안에 둘러서게 하고 남자아이는 밖에 둘러서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연후에 허씨 부인을 모시고 있는 자를 제외한 다른 하인에게 명하여 달려가 불을 끄게 하였습니다. 또 집사에게 명하여 불을 잘못 놓은 하인을 불을 끄기 전에 먼저 결박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불이 난 것은 난 것이지만
우선 불을 나게 한 놈을 당장 잡아오도록 하거라. 그러자 집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님 지금 불을 끄는데도 손이 부족한데 어찌 일각이 촉박한 사이에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불을 끄고 나서 진위를 확인하고 잘잘못을 따져도 될 일입니다. 그러자 허씨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시키는 대로 당장 하거라. 그리하여 집사는 불을 낸 하인을 찾아서 잡았습니다. 이윽고 불이 꺼지자 그런데 허씨 부인은 불을 잘못 놓은 하인을 벌 풀어주었습니다.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 부인의 조카가 찾아와서 부인을 위로하며 불을 질렀던 자를 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어제의 상황을 전해 듣고 먼저 불을 낸 아인을 결박하고 난 후 불을 껐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급한 불을 먼저 끄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집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네.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집에 기강이 없다면 이 또한 어떻게 집안을 다스리겠는가? 집에 불이 나면 집은 오히려 고쳐 지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형벌을 내린 것은 집안의 법규를 알리는 것이었네. 그러나 막상 벌을 주려 했지만 실수로 그리한 것이니 벌을 주지 않았네. 내 식솔들을 모두 법규대로 한다면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조카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부인의 현명함에 탐복하였습니다. 허씨 부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과부로 산 세월이 무려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사나운 하인들도 모두 허씨 부인의 제재를 받고 늘 그녀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인들 중에 한 몸종의 남편이 성질이 워낙 개망난이어서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심지어 관아에서 위엄이 있고 세력이 있는 자들도 감히 어찌 다스릴 방도를 내지 못하였으나 그러던 어느 날 그 방자한 만행을 본 허씨 부인이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개망난이 사내에게 화를 내며 내 놈이 밑도 끝도 없는 개망난이라.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어차피 내 놈과 엮이면 괜시리 피해만 가니. 그래서 놔두었던 것이다. 관아도 마찬가지다. 바쁜 관아에서 너 같은 잡놈을 계속해서 잡아두어봤자 일만 더 생길 터 그래서 풀어준 것인데 내 놈은 그것이 네가 강하거나 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내 오늘 너의 나약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마. 그리 말하고 그 개망난이를 죽도록 매질을 하였고 며칠 동안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런다면 지금보다 더 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는 얼굴을 수그린 채 감히 허씨 부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였습니다. 부인의 친족들 역시 감히 그 일에 대해 부인이 아니라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허씨 부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유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가 허씨 부인보다 먼저 죽었고 남편의 첩소생의 아들만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관직에 올라 북쪽의 나라의 변방을 지키러 떠나게 되고 집안에는 남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부인의 나이가 80세였으나 그녀는 그때까지도 집안의 일을 모두 본인이 스스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은 집안 사람 모두에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외적을 피하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비록 이미 늙었지만 그래도 아녀자다. 남편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남자아인들과 함께 난리를 피해 집 밖으로 가겠느냐. 이제 나도 삶을 마칠 때인 것 같구나. 그러니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는 하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그녀도 함께 난을 피해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마님 혼자서 어떻게 여기서 머무르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전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없을 때 비명행사 하신다면 저희는 어찌합니까? 평생 마님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버려두고 저희만 살자고 갈 수 없습니다. 부디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 내 그럼 하루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다음 날 날이 새었는데도 허씨 부인이 오래도록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녀의 몸종들이 들어가서 부인을 깨워보니 이미 허씨 부인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바로 옆에는 상자가 있어서 하인들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씨 부인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는 재반 사항을 적어 둔 것들이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은 그 편지대로 그녀의 장사를 지내주었고, 장사를 마친 그 다음 날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외적을 피해 비로소 바다로 피난을 갔습니다. 한 집안을 위엄 있고 범절 있게 꾸려나간 이 허씨 부인의 아주 훌륭한 행적들은 길이길이 그 집안 식구들, 하인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미담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로서의 그녀의 인생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사냥꾼 칠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한 노총각이었으며 일가 친척들도 없이 외로이 사냥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매일 사냥만 하면서 산에서만 사니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냥에 너무 빠져 주변의 친구도 거의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서는 이름난 명포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보기는 여느 때와 같이 사냥을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꿩도 몇 마리 잡고 노루도 몇 마리 잡아서 등에 한 짐 잔뜩 짊어지고는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려고 죄다 허물어져 가는 사찰 근처에 이르러 짐을 벗어놓고는 담뱃대에 담뱃불을 붙여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평화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찰 근처에서 슬피 우는 꿩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야, 이건 꽁소리잖아.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 그냥 갈 수야 없지. 힘들더라도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야겠다. 사냥꾼 칠보기는 하루 종일 그렇게 등이 무거울 정도로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지만 꿩의 소리를 듣고는 그래도 그것을 또 잡을 욕심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천성 사냥꾼 칠보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피던 담뱃불을 끄고 다시 총에다 총알을 잔뜩 재어가지고는 꿩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꿩이 있는 곳을 가서 보니 웬일인지 꿩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공중으로 펄떡 날아서는 꺽거덕 소리를 치고는 다시 땅으로 내려앉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이상할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을 하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우는 소리가 매우 비통하고 또 날아오르는 힘이 차차 줄어서 처음에는 땅에서 높이 날아오르던 것이 나중에는 불과 1미터 이상을 더 날아오르지도 못하였으며 그 우는 소리도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기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징그럽고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절구통 같은 몸뚱이로 바위 위에서 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렁이는 방울 같은 눈에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는 찢어진 혓바닥을 이따금 널름거리며 꿩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냥꾼 칠보기는 자기도 날마다 꿩을 몇십 마리씩 잡는 터이지만 구렁이에게 잡혀먹을 것 같은 꿩을 보니 스스로 측은한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꿩을 잡으려던 생각은 어디로 가고 구렁이란 놈이 너무도 밉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괘씸한 구렁이, 나 같은 사람은 혹여나 짐승을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같은 짐승으로서 남을 잡아먹는 놈은 참으로 고약한 것이다. 그 구렁이란 놈이 꿩을 보았기에 그렇지. 만일 사람이라도 잘못 걸렸으면 저놈에게 저렇게 죽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내가 저놈을 당장에 죽여버려야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추후에 짐승이나 사람을 얼마나 해칠지 모르겠다. 하고 중얼거리며 구렁이를 잡으려고 총알을 잔뜩 재어가지고 있던 총을 들고 그 구렁이를 향하여 한번 맵시 있게 탕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칠보기는 명포수 사냥꾼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렁이는 단번에 머리를 맞아서 찍소리를 크게 치고는 피를 흘리며 몸뚱이를 한참 동안이나 이리 꿈틀거리고 저리 꿈틀거리며 무섭게도 야단법석을 하다가 최후의 비명을 울리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칠보기는 여간 통쾌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으로 자꾸 날아오르며 비명을 지르던 꿩은 그만 정신을 잃은 듯이 땅에 떨어져 숨을 허덕허덕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로 꿩에게 달려가 그 꿩이 혹시나 죽을까 염려하여 땅에 떨어진 꿩을 고이고이 잡아가지고 개천에 가서 물도 먹이고 또 자기가 먹다 남은 밥알을 주니 꿩은 점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날 꿩을 사냥하던 칠복이가 위험에 빠진 꿩을 살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정신이 돌아온 꿩은 칠복이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듯이 그에게 향하여 머리를 두어 번 꾸벅꾸벅하고는 그만 산골짜기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과연 꿩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인 것일까요? 그 후 며칠 뒤에 칠복이는 또 다시 산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항상 산에만 가면 꿩이나 노루사슴 같은 것을 몇 마리씩 어렵지 않게 잡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돌아다녀도 꿩과 노루 같은 것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새나 토끼 같은 것도 하나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간혹 만나서 총을 쏜다 하여도 늘 백발백중으로 잘 마치던 명포수였지만 희한하게 오늘만은 빗나가며 도무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이상하게 생각은 들었지만 그날은 그만 재수가 없는 날이라 생각하고 다시 사냥할 생각은 단념하고 빈 망태에다 총을 둘러매고는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때 사찰 근처에서 뜻밖의 산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칠복이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기가 섭섭하여 혹시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메추리 같은 새라도 있으면 몇 마리 잡아가려고 하던 차에 큰 산돼지 한 마리를 만나고 보니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냐 잘 되었다. 명색이 사냥꾼인데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날은 저물었지만 내 솜씨로 저까지 것이야 한 마리 못 잡으랴.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기다려라 이 산돼지야. 내가 간다. 하고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픈 배를 허리띠로 한번 다시 졸라매고는 총에다 총알을 잔뜩 재워가지고 산돼지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골짜기를 지나고 또 한 산등을 넘어서 이리 쫓고 저리 쫓아도 산돼지는 어찌나 빨리 내달리는지 미처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아주 저물어서 땅이 검은 장막을 친 듯이 잔뜩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그 중에도 험한 산골길이라 자기가 아무리 날마다 사냥을 하러 다니던 길이라도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 물소리,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맹수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산돼지는 잡지도 못하고 길만 잃은 신세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먹을 것도 없고 밤도 어두우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디 쉴 곳이 있으면 좋으련만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칠복이는 산골짜기를 종일 돌아다녀서 배도 고프거니와 힘이 다 지쳐서 어디로 더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비탈 어느 바위 틈에다 몸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는 고프고 산골의 날씨가 여간 춥지 않아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잠깐 일어섰다가 또 앉았다 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건너편을 바라보니 뜻밖의 나무 틈으로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비쳤습니다. 칠복이는 몹시 반가워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며 저것이 불빛인가 또는 별빛인가 하고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니 그 빛은 과연 별빛이 아니고 분명히 등불빛이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한참을 헤매게 된 칠복이는 그 불빛을 본 순간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살았다. 저것이 절인지 혹은 산으로 지성 들이러 다니는 사람의 움막인지 알 수는 없으나 찾아가서 우선 밥이라도 좀 얻어먹어야겠다. 정말 배고파 미치겠구나. 조금만 힘을 내보자. 하고는 길도 없는 험한 산비탈로에서 엎어지며 자빠지며 가진 애를 써서 그곳을 찾아가니 과연 오막살이 초가집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은 쌀이 문이 잔뜩 닫혀 있고 다만 울타리 사이로 등불빛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칠복이는 집 문 밖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거기 주인장 계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불러도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번쩍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춥고 배고프니 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있나 없나 벌써 잠이 들었나. 아무리 그래도 누가 찾으면 대답이나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는 염치를 불구하고 발길로 닫힌 쌀이문을 탁 차서 열고는 방문 앞으로 가까이 가서 다시 소리를 높여 불쾌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안에 계시면 대답이라도 좀 하시오. 하니 그제서야 방 안에서 낭낭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이 아닌 밤중에 남자도 없고 여자만 혼자 사는 집에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막 들어오십니까?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용건이 있으시거든 내일 다시 찾아오세요. 낭자, 우선 미안하게 됐소이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소. 나는 아랫마을에 사는 사냥꾼이요. 오늘 사냥을 왔다가 밤중에 길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댁에서 하룻밤만 폐를 끼치려고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왔소.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니 불안해하지 말고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소. 그럼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하고 칠복이는 애걸하다시피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사정은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남자도 없고 나 혼자만 사는 터이니 어찌 이 밤에 같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어서 돌아가세요.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찌하겠소. 물론 남녀가 유별하지만 이 깊은 밤의 험한 산골에서 이 집에 의지하지 않으면 맹수에게 생명을 빼앗기거나 배고픔에 굶주려 죽을 수도 있지 않겠소. 제발 사람을 좀 살려주시오. 정말 부탁하오. 하면서 다시 한번 애걸하듯 부탁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총 잘 쏘는 사냥꾼도 맹수가 무섭습니까? 많이 잡은 짐승의 고기도 있겠고 털 많은 짐승의 가죽도 있을 터인데 왜 배가 고프고 몸이 춥단 말씀이십니까? 여러 말 잡고 마시고 다른 데로 어서 가보세요. 그럼 이만 저는 잠을 청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한 번만 더 들어보시오. 지금 나는 보다시피 잡은 짐승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이 총 한 자루뿐이오. 하며 여러 번 말다툼을 하다시피 문답을 하다가 칠복이가 하도 애원하듯이 잠자리를 청하니 여인은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는 방으로 들어오기를 승낙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방에 들어서면서 먼저 여인을 한번 바라보니 그 여인은 나이가 한 20이 될까 말까 한데 얼굴이 천하일색으로 어여쁘게 생긴 데다가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하여 얼핏 보면 얼음 속에 솟은 수선화와도 같기도 하고 정말이지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배가 고프고 몸이 추워서 아무 정신이 없는 중에도 여인을 한번 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취할 듯도 하고 미칠 듯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밥을 달라거나 화롯불을 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어디로 달아나고 먼저 여인의 내력부터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낭자, 우선 정말 고맙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디에 사시다가 이런 산골로 오신 것이오. 그리고 바깥 양반은 어디 가셨길래 여기 혼자 있는 거요? 하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칠복이 입장에서는 여인이 과부인지 결혼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과부입니다. 본래는 알만한 가정의 여자로 일찍이 출가를 하였다가 남편과 같이 수도를 하러 이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몹쓸 놈의 호랑이에게 남편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세상에 나가서 살아볼 용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외로이 홀로 수절을 하여 사는데 아무 때라도 그놈의 호랑이를 잡아서 원수를 갚아야 다시 시집을 가든지 죽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혼자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애통의 눈빛을 보이며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참 딱하게 됐소이다. 그런데 내가 이 밤에 당신 집을 잘 찾아온 것 같소. 이제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줄 터이니 염려 마시오. 내가 비록 다른 재주는 없으나 평생의 총은 남부럽지 않게 잘 쏘니 호랑이를 꼭 잡아 죽이겠소. 나만 믿고 기다려 주시오. 하며 칠복이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매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그제서야 매우 친절하게 굴며 몸을 녹이라고 화롯불도 갖다 주고 이불도 깔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픈 칠복이를 위해 부엌으로 나가서 밥을 짓느라고
한참 부산하게 굴었습니다. 칠보기로서는 잠자리와 더불어 어여쁜 여인까지 볼 수 있으니 뜻밖의 횡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뜻밖의 복덕방에 들었구나. 그놈의 산돼지 때문에 길을 잃고 한때 큰 고생은 하였지만 산돼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미인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 중에도 여 있는 과부요. 평생 결심이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니. 내가 사냥 잘하는 총술로 그놈의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아준다면 또 나하고 같이 살게 될 수도 있겠지 않는가. 이건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나도 이제 장가를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하며 창구멍으로 부엌을 내다보며 여인의 어여쁜 자태를 더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보고 또 한 번 더 보아도 그야말로 눈이 빠지고 창이 뚫어지도록 보았으나 하나도 험을 잡을 것이 없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여인의 눈이 보통 사람의 눈과 다르고 또 가끔가다 혀가 나오는데 끝이 째어지고 날름거려서 뱀의 혓바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칠보기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저것이 무엇이냐. 분명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뱀 같은 무슨 짐승이로구나.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서 도망가야겠다. 하고는 당장에 무서운 생각이 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리끝이 쭈뼛쭈뼛하여 그만 간다 온다는 말도 할 여지가 없이 벗어놓았던 망태를 둘러매고 총도 바로 들지도 못하고 거꾸로 들고 슬며시 뒷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벌써 칠보기가 도망치려는 기색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치며 쫓아나와서 칠보기의 길을 막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허락도 없이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이냐?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아니냐?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날에 너에게 죽은 구렁이의 아내다. 우리 남편이 까닭 없이 너에게 죽었기 때문에 며칠을 두고 원수를 갚으려고 내 별 애를 다 쓰다가 오늘 너가 드디어 내 손에 잡히게 되었는데 가기는 어디를 간단 말이냐? 너에게 마지막으로 밥이나 해먹이고 잘 때 잡아먹으려 하였는데 먼저 도망을 치니 안 되겠구나. 여기서 당장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무서운 이빨을 악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칠보기는 단단한 결심을 한 듯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원수를 갚는다 하여도 내 말이나 좀 자세히 들어보고 어찌하든지 하시오. 당신의 남편과 나하고야 평소 피차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소. 우연한 기회에 본 당신의 남편이 너무 자기의 힘만 믿고 욕심을 부려서 아무 죄도 없는 꿩을 잡아먹으려고 하기에 하도 밉기도 하고 또 약한 편에 꿩이 너무 불쌍해서 부처님 같은 대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한 것이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소. 또 당신과는 원수가 되었더라도 꿩에게는 큰 은인이 되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나를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칠보기의 말이 한편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그와 같이 말을 하니 내가 이 자리에서 당장 잡아먹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둘이 다시 내기를 하여 당신이 지면 내가 당신을 잡아먹고 내가 지면 당신을 잡아먹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골짜기 너머에 있는 사찰에서 종소리가 끊어진 지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지금부터 1시간 안에 그곳에서 종소리가 나면 놓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잡아먹겠다. 정확히 1시간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아무도 없는 사찰에서 종소리라니. 여인의 말은 마치 배려해 주는 척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냥꾼 칠보기는 당장에 잡혀 죽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좀 나을 듯하여 그러자고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10분, 20분, 30분 또 50분이 어느덧 넘었으나 종소리는 도무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절의 종 같으면 그래도 모르지만 사람 하나도 없는 빈절에서 종이 저절로 울리기는 만무하였습니다. 덧없이 시간은 자꾸 흘러서 겨우 1, 2초밖에 아니 남고 종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여인즉 암구렁이는 다시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무서운 혀를 날름거리며 사냥꾼 칠보기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신기하게도 빈 사찰에서 별안간 종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고는
칠복이에게 말하였습니다. 할 수 없구나. 운수는 할 수 없다. 너는 살팔자로구나. 정말 운이 좋구나. 나의 남편이 죽은 것도 어찌 보면 자기의 잘못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나도 남편에게 돌아가야겠구나. 하고는 몸을 두어 번 뒤틀더니 다시 커다란 남구렁이가 되어 자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없는 사찰에서 종소리가 들린 것일까요? 칠복이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밤중에 빈 사찰에서 종소리가 나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이튿날 아침에 바로 그 사찰로 찾아갔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칠복이가 그 종 밑을 보니 2마리의 꿩이 죽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렁이로부터 칠복이가 살려준 꿩의 부부가 은혜를 갚으려고 거기에 와서 머리가 깨어지도록 머리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죽은 꿩 2마리를 가져다가 산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더 이상 자신을 살려준 꿩을 생각하니 사냥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 꿩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소소한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량 선비 돌쇠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머리가 영특하지만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과거 시험은 아무리 실력 있어도 부자와 고위관직들의 자식만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과거 시험은 뒤로하고 전국 각지를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전국을 다니고 이런저런 일에 휩쓸렸지만 머리가 영특하고 재치가 있어서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묘양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산길로 가야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좋지. 돌쇠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산을 열심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을 오르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내려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어디 산골 마을 같은 것이 없는가? 이러다가 이거 산중에서 노숙을 하게 생겼는데 걱정이네. 돌쇠는 산 중턱에서 산골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마침 돌쇠가 간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습니다. 옳거니 다행이다. 밤이슬 맞을 일은 없겠소. 그런데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보였고 사내 하나가 앉아서 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반갑소이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혹시 이 마을에 내가 묵어갈 만한 집이나 객점이 있는지요? 돌쇠가 사내에게 다가가 물으니 사내가 돌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돌쇠의 모습은 땀에 잔뜩 쩔어 있고 흙먼지가 묻어 있는 옷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귀티가 흘러나오니 아무래도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내가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냥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묘향산에 오게 되었지요. 돌쇠의 대답에 남자가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그럼 산을 다니시면서 돌을 닦으시는 분이십니까? 돌을 닦냐는 질문에 돌쇠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내가 또 돌을 닦는다면 또 돌을 닦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헌데 이 사람이 말하는 도와 내가 닦는 도가 같은 것은 아닐 건데. 이거 재밌는 상황이로구만. 돌쇠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하였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저 나름대로 훌륭한 산의 기운을 찾아다니며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 뵙고 수련을 하고 있는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돌쇠를 바라보던 사내가 넙죽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도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내가 돌쇠를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시장하실 텐데 따라오시지요. 저녁상을 봐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좋아라 하며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사내는 한 작은 집에 돌쇠를 안내하였고 곧 진수성찬과 함께 술을 내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진수청찬이라니 도대체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밥상인가? 상 위에 있는 음식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저희들이 실수를 했군요. 돌을 닦는 분에게 고기를 내드리다니 죄송합니다. 곧 싱싱한 야채와 나물들로만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놀라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것 없소이다. 내가 오랫동안 술과 고기를 멀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속세에 들어와서는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함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도입니다. 그대로 두시지요. 그러자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요. 스님들도 곡차라고 하시면서 술도 드시고 하는 것을 보면 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군요. 맞습니다. 돌을 닦는 것은 어떠한 선입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돌쇠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려진 술상을 맛있게 받아먹고 마셨습니다. 돌쇠가 또 박학다식하고 말재주도 뛰어나니 사내는 돌쇠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말솜씨에 완전히 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정말로 엄청난 도사님처럼 돌쇠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사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은 곧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가장 어른격인 황진사란 사람 또한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황진사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평생에 돌을 닦는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부디 저희 집으로 와서 하룻밤 묵어주시지요.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묵을 만합니다. 그리 해주신다면 참으로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돌쇠는 황진사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황진사는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부인을 시켜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상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오더니 돌쇠를 보고 슬며시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가 청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말에 옆에 앉은 황진사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별것은 없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환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큰돈을 들여서 환갑 선물이라고 금가락지를 선물로 주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금가락지가 통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아주 속병이 제대로 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간신히 잠들면 꿈에 가락지가 나오니 이를 어쩝니까? 부디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부인의 말에 옆에 있던 황진사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어떤 못된 놈이 귀한 금가락지를 훔쳐간 것인지 부디 도사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두 부부의 말에 돌쇠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둑이라 금가락지 도둑?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도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돌을 닦으셨다면 도력으로 도둑 하나 잡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좀 들어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들이 아주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라. 이 말에 돌쇠는 무척 난처했습니다. 아유, 이거 큰일이네. 괜히 장난으로 도사인 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도둑 잡기를 하게 생겼으니 머리가 영특하고 잔머리도 좋은 돌쇠도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그렇다고 대뜸 거절하기에는 영변이 서지를 않는데 에라 뭐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여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날 밝으면 마을을 몰래 떠나야겠구나. 돌쇠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도력이 아주 낮습니다. 과연 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3일의 시간을 주시지요. 제가 한번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허나 말씀드렸듯 저도 수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련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큰 기대는 마십시오. 그렇게 돌쇠는 방 하나 받아서 황진사의 집에 기거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가짜 도사이다 보니까 주문이라 봐야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외워댔습니다. 온만이 발매옴 알리알리 알라성 아라리 인신사의 벽계수야 아리아리 아라리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개굴개굴. 방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 돌쇠의 주문 외우는 소리를 귀를 쫑긋 채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온 도사가 주문을 외운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유, 세상에 도사님이 신기한 주문을 외시는구만. 방금 개굴개굴이라고 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하여간 신기하구만. 신기해. 저리 하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니까 저렇게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면 갑자기 도둑이 누군지 알게 된다. 나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황진사님은 뭘 도둑 맞은 거야. 몰라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구만.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주문을 들으며 웅성댔습니다.
돌쇠는 하루 온종일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주문을 멈출 수도 없었고 마음먹었던 대로 도망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하는 짓이지? 고기를 부리지 말아야 했는데. 순간 돌쇠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아유, 내 괜히 장난을 치다가 팔자에도 없는 도사가 되어버렸구만. 아유, 머리야, 밖에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왜 안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돌쇠는 쉬지 않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황진사의 부인이 방에다가 막걸리와 떡을 넣어주었으니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떡을 먹으며 힘을 내어 주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온만이 발매옴 알리알리 알라성 아라리. 인신사의 벽계수야 아리아리 아라리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개굴개굴. 돌쇠는 주문을 하도 외워서 목이 탔는지라 방에 들어와 있는 막걸리를 계속 마셔댔습니다. 아유, 취한다 취해.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좋은 방법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유, 어지러워. 큰일이구만. 돌쇠는 막걸리를 계속 물처럼 마시면서 주문을 외워댔으니 취기가 점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도둑 도둑은 누구냐? 도둑 나와라. 온만이 발매옴 알리알리 알라성 아라리. 인신사의 벽계수야 아리아리 아라리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 개굴개굴. 돌쇠는 취한 채로 이제는 정말 무아지경이 되어 아무 말이나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도사님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같이 주문을 외는데 왜 있잖아. 무당들도 갑자기 신들리고 그러면 이상한 말 하고 그러는 거. 그런 상태인 건가? 세상에. 아이, 그럼 곧 도둑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야. 기다려보세나. 기다려봐. 인제 곧 뭐라 말을 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취한 채로 하는 돌쇠의 주문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서서히 정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둑 도둑 잡아라. 개굴개굴. 아우 아유 머리야. 아우 다리야. 아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돌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다리야를 말하며 졸았습니다. 계속 앉아서 하루 온종일 이 주문을 외니 다리가 찌릿찌릿 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술에 잔뜩 취해 그는 주문이 아니라 다리야만 외쳐대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니,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만 하시는데 그러게 다리야 다리라고만 계속 외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다리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어이, 설마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다리야 다리야 반복해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사람을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아유, 아니 왜 나를 봐요?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바로 이웃집에 사는 오다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니깐 저기 방 안에서 도사님이 자꾸 네 이름을 부르니깐 그러지 마저. 이 도사님이 네 이름을 어찌 알고 부르신다냐.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 오다리라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억울한 듯 외쳤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은 그럼 제가 금가락지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왜요? 정말 억울해요. 저 도사가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여인이 정말 억울한 듯 외쳐대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긴 그랬고 괜히 생사람을 잡아서는 안 되지. 다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잘 들어보세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황진사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던 이 오다리라는 여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가 도둑 맞은 물건이 금가락지라는 것을 어찌 알았는가? 황진사의 물음에 오다리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황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해서 도둑 맞은 물건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이 금가락지라는 것은 아내 도사님과 나와 우리 부인 이렇게 셋만 알고 있지. 그런데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아는 것인가?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럼 다리가 도둑이 맞는가 보네. 우리는 그것이 금가락지인지 금두꺼비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다리와 황진사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다리라는 여인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황진사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 대문 앞에 금가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욕심이 생겨서 주웠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달이라는 여인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자신이 도둑질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황진사의 부인이 잃어버린 금가락지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왔고 황진사는 오달이라는 이웃 여인에게 인정을 베풀어 용서를 해주었으니 이 여인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를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돌쇠는 잠에서 깨어서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섣부른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거짓말로 우연히 금가락지를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요즘 세상에는 안 통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달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머리가 영특하고 비상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해결했습니다. 성품 또한 착하기에 어려운 이웃들의 곤란한 사정을 잘 해결했습니다. 이런 돌쇠의 소문을 아름아름 듣고 먼 마을에서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황진사라는 사내였는데 장사도 아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사가 돌쇠를 만나길 청하고 돌쇠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황진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말해보시지요. 어디 내가 해결을 한번 해보겠소. 듣자 하니 장사치로 돈을 벌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운다고 들었소. 그러자 황진사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양의 말이요. 큰마님이라고 아주 탐욕한 안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악의 큰오빠가 한성부 판관이고 작은오빠는 포도대장입니다. 그러니 가문의 위세가 참으로 엄청나지요. 그 큰마님이라는 안악은 뭐 딱히 남편 없이 놀고 먹고 있지만 그 잘난 오빠들의 뒷배를 가지고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바로 우리 같은 상인들을 트집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뭐 장사치인 것들이야 관에서 흠을 잡고 괴롭히고 파대기 시작하면 괴로워하니 뒷배 좋은 큰마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제 주변 상인들 중에서 큰마님이란 안악에게 돈을 안 뜯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마님이라는 사람이 돈을 달라는 겁니까? 돌쇠의 물음에 황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저에게 직접 찾아오라고 서찰을 보냈습니다. 보통 다른 상인들에게는 그냥 하인들을 보냈었는데 말이지요. 영 심상치가 않아서 사람들이 시켜서 집하인들 몇 척에 돈푼 쥐어주고 물어보니 이번에는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점포 중에 알짜배기 몇 개를 통째로 내놓으라고 할 거랍니다. 그래서 어찌 대처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답답해서 친구들 소개로 찾아왔지요. 황진사 말을 마치고는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습을 본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직을 하는 놈들뿐만 아니라 그놈들 옆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까지 이리 행패를 부리다니 이를 어찌한다. 돌쇠가 마루에서 일어나서 마당을 계속 걸어다니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황진사를 보고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수가 생겼소이다. 돌쇠의 말에 황진사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그 탐욕한 마님의 버르장머리를 한번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말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소? 딱히 뾰족한 수도 없는데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행여나 잘못되면 그 큰마님이란 안악에게 돈 뜯기고 그 오빠들한테 고초를 당할 수 있으니깐 내가 내일 황진사를 대신해서 큰 마님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직접 황진사인 척하고 그놈을 아주 혼쭐을 내주고 올 것이오. 대신에 만냥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소이다. 황진사가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만냥 그 많은 돈을 말이오. 아닙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내 점포들을 빼앗기면 만냥이 문제겠소. 그렇게 황진사는 만냥을 돌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말끔하게 차려입고는 코와 입을 천으로 둘러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황진사가 보내준 하인들과 함께 만냥을 담은 상자를 말이 이끄는 수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황진사가 길을 떠나려는 돌쇠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코와 입은 가린 것입니까? 내가 황진사님 대신으로 가는데 이 얼굴을 제대로 보이면 되겠습니까? 곧불이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돌쇠는 일행을 이끌고 한양 큰마님 집에 도달했습니다. 돌쇠는 큰마님의 집 대문 앞에 이르자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여봐라, 여기 아무도 없는 것이냐? 돌쇠의 외침에 한 하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아침 대바람부터 소리를 치시오. 그러자 돌쇠가 미리 준비시켜 놓은 하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북문에서 손님이 왔으니 아래거라.
그러자 하인이 일행의 모양새가 보통이 아닌데다가 북문에서 올 손님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들은 바가 있어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큰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마님이 몹시 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황진사가 자진해서 제 발로 왔다고. 어서 들라 하거라. 하인이 돌아와 들라하니 돌쇠는 일행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큰마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들어오자 큰마님이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이리 우리 집까지 와 주다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아니 어찌 입을 가리고 오셨소? 큰마님의 말에 돌쇠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풀에 걸려 입과 코를 막아서 혹시 옮을 수 있으니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대화를 나누겠소. 이 근방에 볼 일이 있었는데 마침 지나는 길이라 겸사겸사 들렀소이다. 일부러 서찰까지 보내주었으니 와봐야지요. 그러자 큰마님은 돌쇠의 대답에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이놈이 다른 놈들은 나만 보면 손바닥을 비벼대며 아부를 하는데 아주 배포가 제법이구만. 큰마님이 그리 생각하며 이 황진사를 어찌 잘 겁박을 해서 알짜배기 점포들을 많이 빼앗을까 궁리를 하는데 돌쇠가 틈을 주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헌데 이보시오, 마님. 큰마님은 순간 발끈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보시오라니 이제껏 자신에게 이보시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실상 수년간 처음 듣는 호칭의 어안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그런 큰마님에게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서찰을 보내서 오라고 하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나도 갈 길이 바쁜 사람이니 굳이 말 빙빙 돌릴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용건 말해보시오. 돌쇠의 말에 큰마님은 그저 어리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아주 배포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 놈이 아니야. 이놈 이거 큰 부자이니 분명 뒤를 봐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게로구나. 조심해야겠어. 큰마님은 슬쩍 경계하며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부터가 남다르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기세가 등등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빤히 보는 큰마님을 보며 돌쇠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불러놓고 연유를 말 안 하시는 거요. 아이고 미안하오 내가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큰마님은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자신을 계속 몰아치듯 닥달하는 돌쇠의 기세에 완전히 선수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자신이 뭘 굳이 하지 않아도 자신의 든든한 뒷배에 이미 기세가 눌린 사람들만 상대를 해왔는데 이처럼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황진사란 사람이 엄청난 뒷배가 있는 게 확실해. 그때 돌쇠는 답답한 듯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답답한 아녀자일세.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시오. 그러자 큰마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거 시원시원하게 물어보시니 말씀을 드리겠소. 실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내 이름으로 운영할 만한 점포가 필요하오. 꾸준히 돈이 나올 만한 곳 말이지요. 마침 소문에 황진사께서 그런 사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기에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오라고 서찰을 보낸 것이오. 큰마님이 자신의 속내를 말하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점포라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당장 드릴 수는 없소이다. 점포를 넘기는 일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 않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가 갈 길이 바쁘고 일단은 점포를 넘기기 전에 1만 드리고 가겠소. 돌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큰마님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1만 말이오. 아니 그 큰 돈을 준다는 거요. 어찌 혹시 점포 대신이요. 아니 어찌 또 그리 생각하시오. 점포는 나중에 몇 개 알짜배기로 챙겨드릴 것이오. 오늘 드리는 1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오. 아니 나는 또 직접 오라고 해서 뭐 엄청 큰 돈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았소이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손짓을 하니 하인이 즉시 상자에 들어있는 1만 큰마님의 집 마루 위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큰마님은 1만 든 상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돈과 돌쇠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아라 하였습니다. 그럼 된 것이오. 내가 갈 길이 바쁘오. 이곳저곳 들릴 곳이 하도 많아서. 칠보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돌쇠의 말에 미리 준 대사를 암기한 칠복이란 하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다음으로 이조판서 댁에 가셔야 하고 그 다음 집은 우의정 대감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정 대감댁에 들으시면 오늘 일정은 끝납니다요.
많구나 많아 아니 일정을 왜 이리 힘들게 잡은 것이야. 거 좀 나눠서 잡으면 안 되는 것이냐. 듣고 있던 큰마님이 몹시 놀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조판서에 우의정에 영의정 대감댁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사람을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닌가. 이자의 뒤패가 일이 대단할 줄이야? 아이고 이거 큰일이 아닌가. 큰마님이 어찌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데 돌쇠는 일행을 추슬러서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큰마님이 황급히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잠시만 저 좀 봐주시지요. 왜 그러시오. 나에게도 볼 일이 있어이까.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처럼 집에 초대를 하였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기가 그래서 그렇소. 이거 실례가 아니오. 와서 좀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뜻은 고맙소 하지만 이후에 일정이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 미리 길을 서둘러야 하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고풀에 걸린 몸으로 왔겠소이까. 그리고 앞으로는 돈 몇 푼 안 되는 일은 하인들 보내서 해결을 하시고 나를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소이다. 이번에도 이 근방에 뵈야 할 분들이 많아서 들른 것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사람을 보냈을 것이오. 돌쇠는 그리 말하며 뒤돌아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하인들도 돌쇠의 뒤를 따라 나서는데 그런 돌쇠의 앞을 큰마님이 달려와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보냈다가는 내 이야기를 쟁쟁한 대감님들에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럼 아이고 내가 오빠들 뒷배로 돈을 뜯어내는 사실을 그분들이 아시는 날엔 우리 오빠들 앞길을 내가 막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 아이고 안 된다. 큰마님은 돌쇠의 옷깃을 억지로 잡아 끌고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돌쇠는 괜히 거절을 하는 척 자연스럽게 끌려서 큰마님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큰마님은 돌쇠를 앉히더니 근처에 앉아서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황진사내가 말이오. 실은 황부자를 이렇게 부른 것이 돈이나 점포 때문이 아니오.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불렀어? 뭐 때문이오? 그러니까 내가 실은 큰마님이 뜸을 들이며 핑곗거리를 생각하였습니다. 돌쇠가 그런 큰마님의 얼굴을 희죽거리며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참 왜 말을 안 하시오? 아니 뭐 사돈이라도 하자고 부른 것이오. 그러자 큰마님이 손뼉을 한번 짝 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자니 쑥스러워서 이거야.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점포 몇 개 이야기하지 않았소? 사돈하자고 불러서 돈도 받고 점포도 달라고 하고 이것이 당신의 사돈하자는 방식이오. 돌쇠의 말에 큰마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오. 그러니까 시험해 본 것이오. 내가 관연한 딸아이가 있는데 사위를 구한다니깐? 모두 나와 사돈 맺으려고? 나에게 와서 아부나 해대고 돈을 가져다 바치는 못난 부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내가 그리하면 우리 황사돈은 어찌할까 하고 시험을 해본 것이오. 아이 그런데 이처럼 호탕하게 나오실 줄이야? 내가 아주 사람을 잘 봤소. 나와 사돈 맺읍시다. 큰마님의 말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원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안 되었지만 제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소. 다른 사돈을 찾으시오. 나는 사실 그대가 오빠들의 뒷배를 믿고 부자들에게 돈이나 갈취해 대는 탐욕한 안악이라고 생각을 했소이다. 헌데 이제 보니 아닌 듯하오. 그대가 이리도 나에게 호의로 다가오는데 내가 어찌 악의로 대하겠소이까.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니 내가 사돈될 집안을 알아보겠소. 돌쇠의 입을 막은 마님은 이제 안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정승 대감님들 만나서 이상한 소리 안 하겠지. 큰마님은 혹시나 하여 자신이 이미 받은 1만 양까지 돌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호탕하게 웃으며 큰마님과 인사를 하고 바삐 짐을 싣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가 돌아오니 황진사가 반기고 돌쇠가 갔었던 일을 소상히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황진사는 돌쇠에게 사례금으로 가지고 갔던 1만 양을 그대로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나에게 이리 큰 돈은 필요 없소이다. 허나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시오. 나보다 더 쓰임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게요. 돌쇠의 말에 황진사는 흔쾌히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탐욕한 마님은 부자들에게 돈을 받은 게 들통나서 오빠들은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요즘도 종종 탐관오리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자신의 뒷배만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마님의 오빠들과 마님처럼 말년이 비참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